잠시 후 30분부터 본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원장님들께서는 이쪽에 자리를 마련해놨으니까 이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 자리를 앞쪽에 좀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좀 비좁더라도 자리가 없으시면 조금 서 계셔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자를 뒤에다가 더 뒤에다가 또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원래 건강이 여기가 좁아가지고 제가 나시게 꼭 나시게 가르치려고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여기 앞에 자리가 있어요. 보세요. 저희 전 원장님께서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화성학 총서 제5지 발간을 위한 학술 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년도 학술대회 사회를 맡은 화성문화원 연구원 한용삼입니다. 반갑습니다. 화성학 총서 제5지 발간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화성문화원을 사랑하고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시는 우리 화성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화성 방성과 원효성사 오더체의 역사적 가치 및 문화사업 활성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학술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청을 1절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작고한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이상으로 국민 의례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오신 분 순서 위주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먼저 화성시 문화를 선도하고 지역 문화의 중심이 되어 오늘 학술 대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화성문화원의 유디선 원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그리고 우리 화성문화원의 제14대 원장이신 우호철 전 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군포시 군포문화원에서 주군동 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축사를 해주실 한국국가유산지키기 연합회 최호웅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성미래연구소 김충영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성지역학연구소의 정찬모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성갑 지역위원장이신 국민의힘 홍현성 선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의회의 송선영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성을 지역위원장이신 진석범 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의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왕제호불의 농악보존회 회장 송명자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학 화성지역학연구소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한꺼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소장의 김민흡, 그 다음에 학술위원장 김재엽, 운영위원장의 이경열, 홍보위원장의 이수원, 그리고 고광준 위원님, 김은겸 박사님, 김희태 의원님, 민세홍, 이기선, 연도훈, 조춘수, 최미금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에코타임즈의 우리 박내양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화성문화원을 이끌어주시는 정명희 부원장님, 그리고 우리 김재엽 부원장님, 그리고 김은겸 이사님, 서승석 이사님, 연도흠 이사님, 전창모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두 박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신 오늘 이제 우리 토론에 이제 적극적으로 학술 대회를 이끌어 주실 우리 발표자님과 토론자님 그리고 자장님 이거 강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장이신 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기조 강의를 해주실 동국대학교 고영석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제 1 발표자이신 김성태 도원문화재연구원의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제 2 발표를 해주실 동국대학교 윤명철 명예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제 3 발표를 해주실 인하공업전문대학교의 김재호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나서주실 먼저 양정석 수원대학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의 간호연 전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대학교 박석희 명예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내린 소개를 마치고 혹시 제가 경인통신의 조현민 대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기 핫타임즈 타임뉴스의 김삼영 대표님 오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을 마치고 미처 소개하지 못했더라도 깊은 양해 바랍니다. 이어서 화성문화원 유지선 원장님께서 개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성문화원장 유지선입니다. 거듭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2025년 화성 특례시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그 목전에서 오늘 이렇게 화성시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바로 알고 지역문화의 학문적 정립을 위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돼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 외빈 여러분과 발표에 참여해 주시는 연사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지역학의 학문적 정립과 지역문화 창달의 실천적 방법론을 모색하는 화성학 총서가 올해로 5집 발간을 합니다. 이번 5집에서는 화성 당성과 원효 성사 오도초의 역사적 가치 및 문화사업 활성화를 주제로 동국대 아까 소개해 드린 대로 그렇게 연사님께서 참석하십니다. 개인적인 소개는 여기서 제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화성문화원의 2024년은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접근성 확장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내년에 60년을 맞이해서 지금 현재 60년사를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025년은 화성문화원 60년사가 발간이 되고요. 또 저희가 1년에 두세 번씩 발간하는 띠지라고 있습니다. 잡지가 있는데 잡지는 내년에 100호 특집으로 또 여러분 앞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더불어 화성시가 화성 특례시로 첫 출발하는 시점에서 화성문화원도 경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주최하는 여러분들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석하셨는데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타 도시에서는 어떻게 문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지를 검색하던 중 혹시 전남분 계세요? 장성군 안 계십니까? 전남 장성군에서는 홍길동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장성군 문화관광과에 전화를 해서 그러면은 홍길동은 우리가 다 아는 분이기도 하지만 충청도 그 충주가 거점으로 활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들이 비유적으로 자주 말하는 게 홍길동 같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을 아마 다녔겠지만 왜 특별히 홍길동을 차용해서 그렇게 문화 콘텐츠를 만들었냐고 질문을 했더니 답을 뭐라고 줬을까요? 혹시 알아맞히시면 제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뭐라고 했을까요? 한예사한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네? 아무데도 한 곳이 없으니까. 땡. 아니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좀 학문적인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세요. 네. 그 재발견을 어떻게 했을까요? 뭘 통해서? 그냥 어느 날 이게 떠올라 해서 한 건 아닐 것 같아요. 그쵸? 그 재발견을 어떻게 했느냐? 네, 거의 90%에 접근하셨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했더니 자세한 그 고중에 관한 자료는 지금 현재 본인이 확인시켜 줄 수 없지만 제가 전화 통화를 했으니까요. 그 문헌에 한 줄 내지 두 줄 정도 홍길동이 장성군과 뭐 연결이 돼 있어서 그걸 있는 끝에 이렇게 2004년도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뭐 어린이 홍길동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띵했어요. 화성에는 당성이라는 정말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년에 화성시가 특례시로 출범하는 이 시점에서 관광화돼 있지도 않고 학술적으로 또 인정을 아직 시에서는 좀 덜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장성구는 문헌에 있는 한두 줄을 따다가 그렇게 문화적인 관광지로 만들었는데 과연 화성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답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훌륭하신 연사님들을 모셨기 때문에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함께 하면서 오늘 결론이 나는 중요한 학술대회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보태주시고 또 홍보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2025년 당성 오도처가 세계인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사단법인 한국국가유산지킴이 연합회 최호운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장 최호은입니다. 말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적어갖고 가서 발표하는 축사를 하라고 해서 적어갖고 왔습니다. 네, 결실의 계절 화창한 가을날에 화성 당성과 원효 성사 오도처의 역사적 가치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학술회를 준비해 주신 화성시 문화원 유지선 원장님, 화성지역연구소 정찬우 소장님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연구 발표해 주실 전문가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그동안 많은 연구 성과와 고증을 통해 화성 당성과 원효 성사 오도처 백곡리 고본 활성화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서 그동안 묻혀있던 우리 귀중한 문화유산을 발굴,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 원효 사상의 계승 발전을 시키는 교육을 장을 마련하고 국가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매우 뜻이 있는 학술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문화재와 비등록 문화유산을 총 7,430건이 국가유산을 산지하고 있습니다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올바른 고증은 물론 관리조차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산지한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고 또 가치 평가를 통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는 뜻이 있는 계기를 마련한 귀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시는 전문가분들의 귀중한 연구 성과와 발표, 토론을 통해 국가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지역 발전을 위해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가유산 지킴이 연합회 159개 단체 전국 8만여 회원을 대신해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홍현성 국민의힘 화성갑 지역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선입니다. 예, 제 발음이 워낙 어렵습니다. 현선 아니면 형성 이렇게 발음할 때가 많은데 홍영선입니다. 제가 이거 당협위원장 정치인이 와서 이런 축사를 한다는 게 조금 어울리지 않는 자리 같은데 제가 사실 당성 그 근처에 태어나고 우리 조상들은 입향조가 한 700년 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살고 뿌리를 내린 고장이라서 제가 소풍 가던 곳이 당성 구봉산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마이크 한번 주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화성학이라는 이 학문적인 이름을 명칭을
부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지명에 학문이라는 학을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5집이나 나올 정도로 이렇게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건 이 자리에 와서 처음 알았고요. 저희가 이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화성이 이 100만 특례시 또 인구 유입률 뭐 7년 내 1등 이런 양적 성장에 비해서 우리 정신사적인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흡해 왔다. 그래서 지역의 정체성이나 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의 격에 미흡한 수준에 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정치를 하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이런 정신적인 유대, 이런 정신적 정체성이 없이는 하나의 지역 공동체로서의 발전의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절실히 깨닫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사책에서 삼국의 요충지라고 매일 배우긴 했는데 왜 저기가 백길이 저 당나라하고 가까운 건지 가까운 데는 많이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간 저게 어떤 조류 때문에 하는 건지 우리가 삼국의 요충지, 백제, 고구려, 신라 이렇게 차지했는데 왜 여기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변변한 설명 자료, 좀 쉽게 설명된 자료, 우리 후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것이 전혀 없고 사실 오도처 부분도 그런 뭐 하원경의 중심이 되는 우리 원효대사가 여기에 와서 득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젊은 시절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화성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다시 정립해 주시는 이 자리가 너무 귀하고요. 여러분들 이 연구 이뤄놓으신 거 열심히 저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저기 진석범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지역위원장님의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 화성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석범입니다. 동탄에서 왔습니다. 동탄에서 향남까지 왜 왔냐고요? 제가 출마 기자회견을 방송에서 했었습니다. 여기 시장, 제가 시장 출마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명훈 시장님하고 단일화할 때 방송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화성시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문화재 관리과인가요? 말도 안 된다. 왜 거기서 정치적인 출마 기자회견 하냐. 근데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올라가서 출마 기자회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당성을 선택했던 이유는 우리 화성 갑 지역에서 결국은 당나라까지 해상 실크로드를 다시 중국과 한번 열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와서 출마했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적 가치가 분명히 있고 또 동부권에는 우리 정조대왕님이 계시고 또 우리 서부권에는 원효가 있기 때문에 이 문화 콘텐츠를 잘만 활용한다면 우리 화성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5명의 시도위원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위원들이 더 열심히 활동해서 문화적 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화성시 의회를 대표해서 송선영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화성시의원 송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께서 화성시를 대표한다고 그러니까 좀 부담이 많이 되네요. 저희 의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님도 계시고 동료위원이 24분이 계신데 어쨌든 오늘의 학술대회를 축하드리고요. 제가 그 전에 있었던 학술대회도 2차례 참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학술대회가 좋은 성과를 거둬서 이제는 더 이상 여러 가지 얘기가 안 나오고 오도처가 우리 화성이다 이렇게 정해졌으면 좋겠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내서 이런 걸 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전국의 많은 분들이 아마 불교계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저희 화성시를 오리라 믿고요. 거기에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에게 전달해서 오늘의 학술대회 결과를 꼭 좋은 결과가 나와서 내년도부터는 이제 100만 특례 시에 맞는 화성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물건을 만들어서 팔다가 더 이상 팔 물건이 없을 때 문화를 팔아야 된다고 어느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우리의 고유의 문화유산 이런 거를 잘 발전시키고 계승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31개 문화원 연합회 중에서 우리 군포문화원에서 주근동 원장님께서 오셨는데요. 주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선 원장님께서 모든 일을 잘하시고 이러한 큰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신 여러분들은 시간도 길 거라니까 축하드립니다. 내내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화성문화원의 14대 원장이셨던 우호철 원장님의 마지막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특사를 더 듣고 싶으신 분이 계실까요? 네, 일단은 이것으로 특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것을 마치고 지금부터 2024년 제5회 화성학 총서 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화성 당선과 원효성사 오도체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주제로 한 동국대 불교학과 고영섭 교수님의 기조 강의로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화성 당선과 원효 오도처에 대한 역사 고고학적 접근에 대해 대담법인 도원문화재연구원 김성태 연구위원님의 발표가 있으며, 두 번째 주제는 지역 발전과 문화유산 보존 원효 관련 역사적 가치를 중심으로 대해 동국대 윤명철 교수님 발표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원효 대사 오도처와 화성 당성의 융복합 콘텐츠 발굴, 원효 대사 순례길을 중심으로에 대한 인하공전 관광경영학과 김재호 교수님의 발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대 양정석 교수님, 인하대 간호용 교수님, 경기대 박석기 명예교수님과 함께 종합토론이 있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자장을 맡아주실 동국대 불교학과 김용표 교수님이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이신 화성 당선과 원효성사 오도체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주제로 한 동국대 불교학과 고영석 교수님의 기조 강의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내년 102만 시민이 사는 화성이 경기도 특례시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축하드리면서요. 경기도 특례시 중의 하나로서 화성시가 아주 향성읍에 새롭게 분구가 되면서 만세구구로 하느냐 당선구로 하느냐 현수막이 걸린 걸로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화성이 정조대왕이 안양을 천도에서 수도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의미가 있는 지명을 쓰고 있고, 또 오늘 우리 학술회를 하는 원효성사 오도처 이런 의미를 고려하시면 오히려 이미 화성은 정조대왕의 의치가 깊게 담겨 있는 곳이니까 오히려 원효구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울의 용산구 마포 그 옆에 사는데 용산에는 원효로가 있습니다. 원효동은 없고요. 원효대교는 있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 구명을 원효구로 한다면 아마 전국구가 되지 않을까,
화성이 전국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교를 대표하는 정조대왕과 불교를 대표하는 원효대사를 함께 선양하는 그런 화성시가 되면 화성시가 특례구뿐만 아니라 특례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좀 주목받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만세구나 당선구보다 훨씬 넓고 크고 전통 문화를 대변하는 곳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학술회를 해와서 원효대사 오도천 화성 당성 인근의 무덤이다 하는 것은 다 잘 알려져 있을 겁니다. 제가 요청받은 부분도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이 확정됐다고 할 수 있는 원효대사 오도처와 화성 당성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화성, 이 당성 이쪽을 보면 되게 고려백제 신라의 전략적 요충지, 지리적 입지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주목해 왔는데 어떤 의미에서 제가 원효 얘기를 하면서 하겠지만요. 원효 대사 하면 역시 이제 한국의 철학과 사상의 최고봉이고요. 동아시아 사상가의 최고봉이고 세계 철학사의 최고봉입니다. 그런 맥락을 고려하면 단순히 백제 고려 신라 삼국이 싸웠던 전략적 요충지라는 의미를 좀 넘어서서 세계성을 갖는 또 동아시아성을 갖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 오히려 불교 또는 뭐 철학 사상의 철학성 사상성이라는 의미를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요. 단순히 오도처라는 의미의 결과물을 취할 게 아니라 무엇을 깨달았는가, 지금 어디에서 깨달았는가를 얘기합니다만 무엇을 깨달았는가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되게 이제 반야신경이라는 불교의 핵심 경전 중에 전도몽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꾸로 된 어떤 생각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괴로움, 고통은 사실은 이 전도몽상 때문에 생긴 것이죠.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인 형색, 감수, 감각작용, 표상, 지각작용, 형성, 의지작용, 분별인식작용 이런 것들의 임시화합으로 내가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사는 것과 알지 못하고 사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모든 고통이 생기는데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살면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불교나 부다나 원효가 말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실체가 아니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인 오온이라는 것은 무상하고 괴롭고 부정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이런 그 정확한 수행, 이 사념처 수행을 하면서 살아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이제 불교가 말하는 얘기입니다. 자, 원효대사가 깨친 것은 무루지. 루라는 것은 번뇌입니다. 번뇌가 없는 지혜로 인식의 전환을 얻은 것이죠. 땅막으로 알고 들어갔는데 결국은 무덤이라는 현실 속에서 깨침을 얻었습니다. 땅막과 무덤이라는 공간은 사실은 하나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땅막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알고 들어갔다가 무덤이라는 현실 속에서 깨침을 얻게 됩니다. 분별, 땅막과 무덤이라는 전도된 인식을 전환시켜서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서 일심의 지혜를 깨쳤습니다. 결국 땅막과 무덤이 둘이 아니다. 땅막으로 알고 들어가서 잠을 잤지만 하루를 더 자게 되면서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고 일어났던 동티, 지신의 노여움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의 그 근원에 있는 보다 큰 마음, 넓은 마음, 한 마음이라는 일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심의 지혜를. 화성 당성은 이미 뒤에도 많이 발표하시겠지만 선진 사상과 선진 문물의 통로입니다. 유라시아 역사를 되게 잘 아시겠지만 수나라가 남북조 시대의 오랜 분열을 무너뜨리고 통일 왕조를 열게 됩니다. 또 이어서 한 70년, 한 50년, 70년 이 전후로 이제 각 나라가 또 세계 최강의 제국으로서 문물을 열게 되면서 인도 서역의 문화까지 다 아울러서 최고의 그 문물을 사상을
더럽게 성취시킵니다. 그런 선진 사상과 선진 문물의 통로가 바로 화성당성이었다는 거죠. 화성당성이 관할하는 그 당헌포, 당항포, 당항진은 그래서 이 화성당성을 치소로 삼아서 바로 남양만의 당헌포, 현재 마선포라고 하는 데만은 이 당항진 이쪽으로 모든 문물과 사상이 들어왔다는 사실이죠.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남양반도와 남양만은 바로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국가 항구로서 정치적 형제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 그리고 이 남양반도와 남양만을 관할한 곳이 당항성이었다는 것. 이게 주목되는 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1차성이 있고 2차성이 있습니다. 구봉산에. 구봉산 정상부의 태매식의 석축인 1차성, 또 정상부와 그 동편으로 토축 석축이 혼재된 양상의 포곡식 2차성,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당성으로 알고 있죠. 1차성이 한 610m, 14,300제곱미터, 2차성이 1,170m, 72,600제곱미터. 이런 그 성의 관할 지역에 있는 당헌포를 향해서 당나라로 유학을 시도했던 원효대사와 의상대사. 1차 유학은 650년에 아마 중령을 거쳐서 요동반도를 넘어서 요서 지역의 경계에서 아마 간첩의 첩자로 오인받아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누숨 수십일 동안 갇혔다가 풀려난 이후에 다시 11년 뒤에 이제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무너진 이후에 661년 2차 유학을 시도했어 때 바로 여기로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일찍이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죠. 인도 서역에서 17년간 유학을 거쳐서 돌아왔던 당나라 현장 법사가 돌아와서 73종 1350여 권 가까이의 불교 경론을 번역한다는 얘기를 견당사나 먼저 다녀온 유학생들을 통해서 전해들었던 원효 의상대사, 특히 의상대사가 원효대사 8년 연상의 원효대사에게 유학을 제안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원효 역시도 평소에 현장 3장의 자언지문, 자언사의 문중을 헌모했었는데 권연기차 그 인연이 어긋나서 결국 유학을 가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깨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런 부분들을 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닌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오도했다는 것이죠. 그 오도성을 보면 전지 우숙 위 토감이 차아닌데 차야 요소는 다 귀향이 다수구나. 적지 심생고로 종종 급생하고 신멸고로 간부물이다. 어젯밤 잠자리는 땅막이라 일컬어서 또한 편안했는데 오늘 밤 잠자리는 무덤에 의탁하니 매우 뒤숭숭하구나. 마음이 생겨남으로 가지가지 현상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짐으로 땅막과 무덤이 둘이 아니면 알겠다. 이게 바로 이제 원의 오도의 송입니다. 삼계유심 만법이식 심해무 호용별구 아부리다. 욕계새끼 무새끼라는 현실 세계는 오직 내 마음 속에 있고 존재하는 모든 현상이라는 만법은 오직 내 인식 속에 있을 뿐이니 마음밖에 어떤 현상이 없는데 어디 가서 따르고 하겠는가. 나는 당나라 가지 않겠다 하고 바람을 메고 신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는 지점이 의상과 원효가 달려가는 바로 이 당헌포 이 지역으로 보입니다. 자, 오도처에 대한 설은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왔죠. 최근에 이제 좁혀지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하는데 특히 문헌상으로 특히 비문으로 볼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제시가 됐지만 김영이라는 문인이 찬술한 월광산 월남스사 대보성 광탑비 여기에 나오는 직산이라는 표현. 직산이 뭐 말뚝이다 여러 가지 했지만 저는 지난번에 작년에도 바로 이빛골처럼 당성비가 박혀있는 그 산, 구봉산으로 저는 보고 싶은데요. 지금 당성산도 옆에 있고 그래서 월남 대통은 원의 오도처의 무덤 속 혹은 무덤에 있던 자리에서 3개월 동안 선정을 익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결국 원효대사의 오도처가 아니겠는가라는 주장을 하나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려 초에 태종 왕건의 국사의 어떤 그 반열에 있던 법인국사 탄문대사의 비입니다. 서산 마이불이 있는 보는사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분이죠. 자, 이분이 바로 향성산 절터가 있는데 옛날 원효보살과 의상대덕이 함께 쉬던 곳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 이 대목에 근거해서 적어도
이 지역에 있지 않겠는가. 작년에 발표했던 그 황도병수생의 백사가 어디냐는 문제가 결국 백사라고 하는 절을 찾아가다가 도저히 찾지 못해서 인근의 무덤으로 생각했던 곳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지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좁혀질 것 같습니다만 어떤 간에 악막으로 토가미로 알고 들어갔던 무덤에서 이튿날 두 번째 잠을 자다가 호련히 깨침을 얻었다는 것이죠. 두 비문에서 기술한 산은 구봉산과 향성산으로 각기 다르지만 결국 원의 오도체가 무덤이라는 사실은 통합니다. 무덤이라는 공간이 삶이 끝나는 자리이자 윤회 한생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생사의 경계죠. 그러니까 윤회가 끝이 아니라 적어도 그 붓다가 되지 않는 한, 부처가 되지 않는 한 다시 환생을 하는 거죠. 49일 동안. 초기 중음은 3일까지, 2차 중음은 21일까지, 만중음, 후기 중음은 49일 내에 환생에 간다는 겁니다. 극악 무도한 존재는 결국 바로 지옥으로 가더라도 극성한 존재는 부처가 되는 것이죠. 이 두 존재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 환생한다는 것이 이제 불교의 윤회설이죠. 자, 오도체라는 것은 우리의 인식의 전환, 새롭게 태어나는 공간이라는 거죠. 원효의 오도와 오도체의 문화적 가치는 바로 범부에서 잘 배운 성자, 다문성제자, 성제자로 탈바꿈하는 길에 제시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깨침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질적 전환이죠. 무덤 속에서 어젯밤의 땅맛과 오늘 밤의 무덤이 둘이 아님을 깨달았다는 것. 그러니까 어제 이전의 삶하고 오늘 이후의 삶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해맑고 깨끗한 마음과 때묻고 더러운 마음으로 갈라지기 이전에 우주적 마음인 일심, 그리고 본래 마음인 일심지원, 제8 아레아식, 제9 아마라식 하는 그 마음을 깨친 것이죠. 원효의 탄생 유적지는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관련 유적지는 많습니다만 탄생 유적지는 크게 두 곳으로 조금 좁혀지고 있습니다. 제석사라고 하는 곳이 자인면에 있는데 최근에 거기를 원효 성사의 탄생지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각에도 부처님의 팔상성도에 준해서 원효 대사의 일생을 8가지 그림으로 그려서 벽화로 마련해 두고 매년 달해절을 지내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절은 아니고 그 인근 어느 쪽으로 보입니다만은 인근 어느 곳에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절터 제석사에서 그것을 대신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석사가 원효의 탄생 사찰, 탄생지에 세운 사찰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역시 자이면에 있는 사리골 사라진데 원효 대사가 태어날 때 원래 어머니가 산길을 이렇게 친정으로 가다가 밤나무 밑에, 사라수 밑에서 결국 태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출가 이후에 그곳에 사라사라는 절을 짓고 자기가 살았던 생가를 초계사라는 절을 짓습니다. 고성들이 자신이 태어난 곳이나 살던 생가를 절로 만든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효대사 활동 유적지는 월정교지, 최근에 복원된 요섭공주와 인연을 맺기 위해서 물에 빠졌다는 문천교 그 자리 인근에 있죠. 또 분황사는 평소 만년에 그의 저술 지필성지가 될 수 있는 곳이고, 아들 원효가 결국 원효자 입적 이후에 다비에서 가루와 소상을 만들어서 아침 저녁 신성혼정 이부자리를 깔아드리고 문안을 드렸던 어느 날 이렇게 길을 돌아가는 회고상이 있는 그 분황사 고선사지, 지금 덕동 때문에 물에 갇혔지만 원효의 그 이전 전만기의 생애를 기대면서 고선사의 서당화상 비가 세워져 있는데 지금 파편밖에 남아있지 않죠. 자, 오사, 포항의 오사입니다. 해공대사와 법거래를 했던 곳. 척파남, 중국의 여러 그 성교들을 구제했다는 그 척파남. 그 다음에 천성벌, 천성사 화암벌, 홍련암, 낙산사, 남해 보리암, 산막사, 원효강, 개주암, 설악산, 부안의 원효강, 설악산의 금강굴, 울진군의 성유굴, 청량, 동화의 청량사, 함안군의 원효왕 의상대, 창녕의 관룡사, 남산 일대, 경주 남산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혈사가 지금 골굴사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주에, 그 다음에 검정구의 원효왕, 금산의 태고사, 경산의 원효왕, 이런 유적지들은 이제 동대 그 문화 콘텐츠 그 연구소에서 이렇게 조사한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관련 대표 사찰은
원효사, 자재암, 미타암, 원효사, 장안사, 내원사, 원적사 전국에 걸쳐서 광주, 동두천, 양산 등등 문경 등등으로 걸쳐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곳에서 원효가 깨친 내용이 뭘까 하는 부분을 조금 철학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절에 들어갈 때 일주문이 있죠. 일주문 다음에 사천왕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임문 또는 해탈문이 있고 그 다음에 대웅보전, 대웅전이 있죠. 이 네 단계를 가지고 불교 수행에서 시각, 본각 시각할 때 원래부터 깨달았던 본각과 비로소 깨닫는 시각과 깨치지 못한 불각의 상태를 얘기할 때 일주문에서 들어갈 때는 이제 우리가 뭐 입장이면 내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오식의 번뇌, 이를테면 전오식의 번뇌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손으로 짓는 살생, 음행, 도둑질, 그 다음에 말로 짓는 거짓말, 이간질, 후황된 말, 욕지거리 하는 네 가지, 그러니까 총 7가지의 번뇌를 끊어야 되는 게 바로 멸상입니다. 멸상. 그래서 멸상 7가지를 끊어야 일주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전오식의 번뇌가 7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천왕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바로 6가지 번뇌를 끊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탐진치, 탐욕, 성냄, 어리석음, 그 다음에 교만함, 의심, 악견 같은 것을 6가지를 끊어야 바로 사천왕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되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아직 불각의 상태에서 깨달은 비슷한 비스무리한 어떤 그런 유사한 모습의 깨침이 서서히 이제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 내면에 있는 빛으로. 그 다음에 추상은 바로 4가지입니다. 4가지는 아치하겐 아마나에 제7 만라식에 있는 자아의식 번뇌들이 일어나는데 이때쯤 되면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그 관성에 따라서 그 자기의 분상을 따라가기만 하면 깨달음의 빛이 솟아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바로 제5식의 번뇌를 끊고 제6식의 번뇌를 끊어서 이제 제7식의 번뇌를 끊으면 불임문 해탈문에서 주상의 번뇌를 끊고 제8식으로 하는 법당으로 하는 자리에서 이제 생사는 바로 미세한 번뇌, 즉 우리 심층 마음에 있는 아래아식의 업식, 전식, 현식이라는 3세상 미세한 번뇌를 끊고 번뇌는 끊고 신해행정이라는 수행 중에 신성취발심, 해행발심, 그 다음에 정발심이라는 것을 일으켜서 부경각, 궁극의 깨침을 얻게 되는 결국은 이 깨침의 문화를 통해서 삶을 성찰하는 계기를 원효대사가 만들어줬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문에서 천왕문을 거쳐서 불임문, 해탈문을 거쳐서 대웅보전으로 가려면 신해행정, 신성취발심, 아까 번뇌 7가지를 끊고 또 6가지를 끊고 하는 과정이 있죠. 6가지, 7가지를 끊고 믿음을 일으키고 6가지를 끊고 이해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동시에 4가지를 끊고 수행의 마음을 일으켜서 마지막에 3가지를 끊고 온몸으로 체증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이 수행의 계위입니다. 부다의 깨침과 원효의 깨침은 불교 사상사에서 새로운 깨침 문화의 기반을 형성했습니다. 우리 삶도 해탈과 열반 문화 속에서 전환되고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에서 이루어진 원효의 오도치와 이를 기념하고 성행하기 위해서는 원효의 오도비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오도비에는 원효의 행장이 적히고 원효의 오도성이 적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성 인근에 만약에 공간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구체적인 어떤 오도비가 하나 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화성 당성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아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성 당성과 원효 성사 오도처가 함께하는 공간이라면 물론 화성 당성에도 문화적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제가 냈지만 이에 발표하시니까 문화사업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은 결국 원효의 그 오도의 정신과 의미가 어디 있는가 이걸 좀 정확하게 부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깨달았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무엇을 깨달았는가, 어떻게 깨달았는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고민하는, 고뇌하는 그런 문화의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는 시대에 결국은 문화 콘텐츠나 문화의 활성화도 결국 그런 쪽으로 겨냥되어 있어야 정신을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아닌가. 너무 사업 마인드, 관광 마인드 이렇게만 가가지고는 콘텐츠가 금방 바닥이 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놓지 않고 결국은 콘텐츠도 개발하고 활성화도 이루어가야 좀 더 탄탄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새롭게 분구되는 구의 이름을 원역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다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에 맞는 멋진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면서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이 있을까요? 예,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것으로 마치고 일단은 5분간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잠시 이렇게 좀 차도 한잔 하시면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잘 찍어 올렸습니다. 예, 아유, 아직 정정하시네요. 나는 거기 입고 온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그 사람 뭐하는가 오늘 나 습관 그러면은 나중에 네.
네, 이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 화성 방사능과 원효 오도체에 대한 역사 고고학적 접근에 대해서 지금 곧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오늘 미담 플러스 또 신문사에서 대표님이신 박상희 대표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시 문화유산과에서 잠시 여기 오셔가지고 전부 다 인사 나누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문화유산과에 정상훈 과장이 오셨었고 안진우 팀장, 조민숙 주무관이 참석해 주셔서 인사하고 가셨습니다. 네, 좀 다른 또 행사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이어서 첫 번째 주제 화성 당성과 원효 오도체에 대한 역사 고고학적 접근에 대해 재단법인 도원문화재연구원의 김성태 연구위원님께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주제 화성 당성과 원효 오도체에 대한 역사 고고학적 접근에 대해 재단법인 도원문화재연구원 김성태 연구원님께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예, 조금 전에 소개받은 김성태입니다. 제가 2016년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경인일보에서 칼럼을 썼습니다. 경기도 문화유산을 찾아서 그때는 그렇게 오도체가 크게 관심을 안 가졌는데 그때 저는 그 백봉이 고문이 원효의 오도체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때 한 원고지 8매로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 그때는 별로 연구 안 하고 기본적으로 약간 적극적으로 썼는데 그 연구에 대한 저의 그 소신은 바뀐 게 없고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경기문화재단에서 계속 한 20년간 거기서 25년간 발굴과 그리고 지역학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들 아는 하성의 동탄, 남양, 그리고 바란, 그리고 여기 강남까지 제가 발굴 책임자로서 발굴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학문적 베이스는 고고학입니다. 근데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절대 고고학자만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 고고학적 발굴 성과는 역사와 연결이 돼야 되고
그런 역사와 연결된 고고학적 자료들은 문화 콘텐츠화되고 그리고 그 문화 콘텐츠가 가공돼가 문화 자산이 되고 그 문화 자산을 잘 활용해 가지고 문화 상품이 되고 그리고 그러한 그 스토리 속에서 고고학적 공간은 문화 공간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시민들의 문화 서비스가 된다는 소신이 있습니다. 이런 그 두 가지의 큰 제가 소신 속에서 오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원효오도처는 화성시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문화자산, 문화상품 활용되어야 한다. 이게 기본으로 출발해야 되는 거죠. 이때까지 학계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조사 연구만 하고 그죠. 이걸 활용을 하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고고학자들하고. 근데 원래 목적은 활용을 하기 위해서 고고학을 하는 거예요. 당성을 왜 발굴합니까? 고고학자들이 발굴해가지고 유물화가 전시하고 자기들 그거 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당성을 발굴해가 거기 나온 자료를 가지고 문화 서비스 하라고 한 거예요. 이 기본 출발이 이렇게 출발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당성과 오도처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문화 상품화, 문화 자산 그리고 화성의 문화 자산이 되기 위해서 접근해 나가야 된다.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이해되면 출발점이 활용과 문화 콘텐츠에서 출발해야지 조사 연구에서 그것을 기납적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연역적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거기서 점점 하나씩 체크하고 보강하고 조사하고 스토리를 해야 된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오늘 녹여서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이 오도처 문제는 우리가 사실 판단이 있고 그러니까 정황 판단이 있어요. 또 가치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학문적 사실 판단으로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얘가 어디 무덤이냐, 발굴됐느냐, 그 원효가 흔적이 있느냐, 이걸 어떻게 찾아내요? 이거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정황 판단과 가치 판단, 문화적 가치가 뭐냐, 여기에 뜻을 두고 접근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학자적인 엄정한 학문적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진입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를 다룰 때는 일단은 그죠, 이걸 갖다가 정황에 맞춰서 스토리텔링을 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이야기했지 고고 자료는 여러분 고고학 방법론이 뭐냐면 기납적인 게 아닙니다. 고고학은 연역적으로 해요.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고 또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고 또 발굴을 하고 이러한 접근법으로 나가야 당성의 오도처 문제도 풀려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저는 역사와 고고학은 항상 결합을 해야 된다. 당성의 이야기들. 저 고고학, 저는 평생 고고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고학을 갖다 24살부터 했는데 고고학적만으로는 아무 이야기를 못해요. 당성을 7차, 8차, 12차 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 절대 안 나옵니다. 고고학은 고고학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고고학은 하나를 풀면 두 개가 더 궁금해져요. 두 개를 풀면 세 개가 궁금해지는 고고학입니다. 고고학의 본질적인 걸 모르고 그 고고학 자료를 갖다가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성은 일단 규모가 610m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쪽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보기도 힘들고 이쪽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뒤에 있어 참 감이하기 어렵더라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당성은 600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기 있는 부천에 있는 계양산성, 하남에 있는 하남 이성산성 이런 것들은 1000m를 넘어요. 이 산성의 규모가 당성은 당성군에 있는 산성은 소규모에 속한다. 이렇게 소규모 산성들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가 할미산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신라와 고구려가 많이 싸웠던 파주에 칠중성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700m예요. 이는 뭐냐 하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도청 소재가 있는 주군이 아니라 hen치나 분치밖에 안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600m이라는 것은 일단은 처음에는 특수 목적 산성이다 이거예요. 산성이 두 개가 있어요. 당성이나 이런 당성이나 저렇게 칠중성 같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특수 목적에 저기는 군사 목적 파주 칠중성은 그리고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대당 교역을 위한 특수 목적의 산성이고
그만큼 산성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현 단위 소규모의 산성이지만 여기에 당성군이라는 군을 설치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 쭉 이야기는 결국은 당성은 대당 교육의 거점이다. 그죠? 거점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경기도에 18개, 20개 있는 신라산성과 차별화된다. 그 차별화를 갖다가 찾아 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당성이 그럼 아까 발표하셨듯이 1차성이 있고 2차성이 있어요. 그죠?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1차성은 600m밖에 안 되는데 2차성은 굉장히 커졌어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역사적 사실을 갖다 너무 단순하게 접근해가 저게 829년에 2차성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신라가 통일 신라를 하고 그때는 각 나라의 교육이 세계화예요. 세계화. 지금 우리가 모든 시스템, 문화 이걸 다 미국을 배우지 않습니까? 유학생이 막 가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학생들이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이 끝나자마자 많이 가요. 당성이 과연 그럼 이렇게 있어. 당성에 그죠? 사람들이 이제 중국 가려고 여기 다 모일 거 아닙니까? 그죠? 중국 각 나라 가려고. 그럼 여기서 바로 배 탑니까? 못 타요. 여기 저 해양 전문가 계시지만 옛날에 조선 후기에 제주를 가도 여기서 저 뭡니까? 갈 때도 며칠을 몇 달을 기다려야 돼요. 계절이 맞아요. 가요. 제주도들이 올 때 몇 달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와갖고 그러면 났다 뭐 한문대 왔다 배 타고 가자.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배 떠날 수 있는 날씨가 될 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렸다 갔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온 사람들은 누가 왔겠습니까? 대부분 귀족이나 귀족의 자제 유학생들이 왔다고요. 이 사람들이 이게 머물 때 그 사람들 먹고 자고 보호하고 그죠? 하나의 그게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들 그 고려 시대가 돼야 읍치소 군청이 평지에 내려와요. 그 전까지는 대부분 산성에 있었어요. 산성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저는 당성 안에 그런 공간이 있었다. 그 공간이 뭐냐면 절이 있었고, 그죠? 두 번째로 가나가 있었고, 그 가나에 딸린 사모님 주무시는 가족 자는 내하, 그죠? 옛날에 교장 선생님 사택 같은 게 있고, 또 객관이 있고 이런 기본 시설이 있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그런 기본 시설들이 1차 당선 때, 그러니까 진흥왕 때 이후 만들어졌을 때 그 좁은 규모로 됐지만 당나라와 교육이 왕성하게 되니까 당연히 어쩌겠습니까? 그 공간이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2차성을 굉장히 넣겠다.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2차성을 넓힌 산성은 여기 당성밖에 없어요. 제가 이게 경기도에 인간한 중을 거의 다 부분 제가 발굴하고 다 섭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산성이 있기도 2차 목적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요가 있는데 그건 확실한 고고학적 증거입니다. 근데 수요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게 신라가 통일을 한 이후 200년 후에 이게 됐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볼 때는 상식으로는. 안 그렇겠으면 그죠? 어떻게 829년에 668년 뭐 다 축철하고 700년부터 당나라의 성덕왕 때 가고 앉아 사신을 보내요. 그럼 그때부터 229년 동안 190년이면 그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저걸 저렇게 좁은 세상에 있으나 그건 아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역사적 정황으로, 역사적 상식으로, 그죠? 역사적 지식으로 이걸 풀어나갈 때, 제가 이거는 절대 829년은 고고학자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거다. 왜냐면 문헌 하나 딱 끌어와가 붙이는 이게 고고학의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역사의 전체적인 정황을 입체감 있게 안 보고 문헌 하나 딱 끌어와 당성진, 이거 829년 저렇게 길게는 안 놨을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당성에서도 고구려 토기, 백제 토기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 번 요충지는 끝까지 요충지예요. 여러분들 산성 중에 좋은 데 가면 SK 그 전송탑인지 그게 있어요. 한 번 요충지, 개성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성 자리에 토기가 나온 것은 제가 발굴한 경험이 있으면 저쪽 그 설봉산성 이천에, 그리고 제가 직접 발굴한 여주의 파사성, 그것도 백제 인구가 나와요.
이 산성에 대해서 백제유구가 나오는 것은 첫 번째로는 거기에 어떤 성각은 아니지만 성의 구실을 하는 초소라든지 감지를 하는 뭔가 기능은 있었을 거다.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게 백제유적은 있어요. 주변에도 있어요. 이게 그때도 이미 백제 시기부터 이게 그냥 이런 게 야산이 아니라 뭔가 감지 기능이 있었던 거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 고구려가 넘어왔을 거다, 고구려 땅 샀는데 제가 아는 고고학 상식은 절대 고고학이 안 나옵니다. 고구려 토기안 좀 제대로 나온 게 있습니까? 고구려 유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구려 유적은 지금 경부 고속도로 축선으로 다 있어요. 판교, 용인, 오정, 그 다음에 화성, 동탄 이쪽으로 있고, 걔들은 저쪽 남한강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 서해안 쪽에 유일하게 산성도 나온 게 없고, 선악도에서 마을 유적 하나 나왔어요. 이게 결국은 내가 볼 때 화성, 팽대 이쪽은 고구려가 거의 점령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기서 고구려 유적 운운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명문기화가 백사라는 게 나왔어요. 이 백사라는 걸 갖다가 보고서에 전혀 이런 이야기 할 텐데, 신라의 북한 산성 전투를 할 때 말가래들이 막 싸니까, 그죠? 산성이 무너지고 막 건물이 부서지니까 안양사라는 절에 부재를 가져와가 그걸 막 수리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신라 산성 안에 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절이 있었다는 게 분명합니다. 제가 보면 절이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 도난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여행을 할 때 여행의 안전을 위하기 위해서 다 우리가 그 요소역에 종교시설이 있는 거예요. 해양 그거 하기 위해서 부안에도 그 신당이 있어요. 여기도 당연히 당나라 가는데 어찌 죽을지 모르는데 순항을 빌기 위한 절이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때 그 국교가 불교인데, 그래 제가 볼 때 절이 있었을 게 분명하고, 이게 문헌기록에서 확신하기 때문에 이게 절이 있었고, 여기서 백사라는 명문기화가 나왔기 때문에 백사라는 기화가 좀 절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절이 산성 안에 있었을 확률은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부라는 그 명문이 나왔는데, 주부군의 소재지는 저 부평이에요. 부평 산성이 있지 않습니까? 부평의 계양산성. 이 산성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경기도 동부 있잖아요. 딱 경부고속도로 동쪽의 중심 산성은 핵심 산성은 이성산성이고, 서쪽은 계양산성이었어요. 계양산성. 여기에 있는 남양만, 경기만 모든 일대는 부평에 있는 계양산성에서 관리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부평은 굉장한 곳이에요. 첫 번째로 거기에 있는 염소, 소금 굽는 거 하염 있잖아요. 굽는 데가 7개인가 5개 있어요. 조선 세종실록 지리지에 그만큼. 그러고 그러니까 그때의 큰 돈벌이는 소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평평야가 있어요. 3대 우리나라의 곡창지대 하나예요. 이렇게 물량이 풍부하고, 두 번째로는 저쪽으로 강화도로 들어오는 적을 감지할 수가 있고, 남쪽에서 올라온 적도 감지가 돼요. 그리고 한강으로 들어가는 인후부를 경계할 수 있다고. 여기가 계양산성이 거기에 이게 경기 서부의 주요 거점이었고, 거기에 딸린 산성들이 제가 볼 때는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여기 당성이다. 당성의 바로 직속 바로 위에 상위 관할 지역은 계양산성이고, 그 위에는 한산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토기에 명문의 한산이 나오고 주부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기와들은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결국은 이러한 군사적인 위계 안에서 당성을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공피부라고 나와요. 제가 뭐 이야기가 많은데 간단합니다. 신라의 사람들이, 신라가 통일을 하니까 신라의 사람들이 자기 귀족이나 이 사람들 삼인을 해요. 그리고 여기 떨어뜨려 가지고 거기 가서 지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피부에 있던 사람이 여기에 화성에 와서 제가 볼 때는 살았어요. 그 중 일부가 본피라는 게 나온 거예요. 영국 일가에 의하면 신라의 그 왕족이나 이 김주에 사는 사람 외부에 가도
호적은 지가 화성에 와도 화성을 안 옮기고 경주를 해뒀던 거예요. 경주 본피부. 그런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본피부 명령은 당성에 왔던 신라의 왕행인이 본피부 출신이다. 그는 지 정체성을 갖다가 본피부에 두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이해가 되고, 그 사람들이 결국 하성, 당성 주변의 토착 세력이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호족이 되고 사족이 됐다. 가장 가까운 게 남양 홍씨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 있던 원래 신라에서 왔던 분들이다. 신라는 다른 데하고 달라요. 신라는 고구려 백제와 다른 게, 고구려 백제는 정령만 해요. 간접 지배를 해요. 신라는 아닙니다. 하고 직접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성을 설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왕경인을 보내가 여기에서 지배를 하게 했다. 그랬기 때문에 본피부가 나온다. 이렇게 봐야 합리적입니다. 이 기하가 있어. 그리고 간이라는 기하가 나와요. 이 간이라는 기하는 나오는 것은 대부분 우리 객간 있잖아요. 객사를 고대에서 관이를 했답니다. 당연한 겁니다. 저거는 왜냐하면 대당 교육을 위해서 가거나 사신을 가거나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머물러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 공공시설은 성안에밖에 없었어요. 그죠? 성안에는 당연히 저쪽은 감사도 올 거고 다 많은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간이라는 것은 객사가 있었다. 그건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성을 발굴된 결과로 볼 게 아니라 당성이라는 성이라는 안에 성의 고유 기능이 뭔지, 그죠? 이게 무슨 역할을 했는지, 왜 여기에 성을 쌓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풀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택이라는 게 나와요. 이 택이라는 건 또 뭐냐면은 신라는 저기 그 법화왕 때 보면 지방간이 부임을 할 때, 조선은 안 그래요. 조선은 가서 혼자 가잖아요. 그렇게 매일 그 기생들이 있는 거예요. 기생이 있고 외롭고 그 첩을 두고. 근데 신라는 가족을 데리고 가라 했어요. 당연히 이게 가족이 와 있을까 아닙니까? 그 가족이 어디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동원에 가면 동원이 있고 내하가 있어요. 내하가 뭐냐면 가족들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거기에 가족들이 사는 내하가 있었고, 이럴 때면 학교 선생님의 사택 같은 게 있었고, 그런 사택을 갖다 가리키는 용어가 택이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면은 성곽 안에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동원인간의 간청이 있고, 거기에 객사가 있고, 절이 있고, 그죠? 그 내하가 있고, 또 당연히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국시창고, 하나는 무기창고. 이렇게 기본적인 이게 기본 기능, 시설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당성 중비의 백제 유적은 제가 볼 때는 여기 당성하고 여기 안산, 평택, 인천, 여기 있는 시험일을 보면은 다 나머지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백제 중앙식 무덤이나 마을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바란리에서 백제 중앙식 마을이 나와요. 이게 매일 의문이었어요. 두 번째로 백제 고군분을 대신하는 바란천 상류에 가면은 마을이 고군분이 있습니다. 왜 여기가 있었습니까? 이는 제가 볼 때 백제 중앙에서는 당연히 대당 교육을 위해서 저 중국과의 동신 때 교육을 위해서 여기가 중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공력을 들여가지고 여기를 갖다 진출하고 관리를 했다. 하성 지역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견지에서 제가 볼 때 대동지지에 여기가 당성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런 고고학적 사실을 볼 때는 당성이 이미 동진 때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있었고, 그렇게 봐야 우리가 백궁이 고분도 이해되고 마을이 고분도 이해되고 바란이 마을 유적도 돼요. 여기만 그게 나와요. 그 라인에만. 그 다른 데 안 나와요. 인천에 가면 저 서양식 무덤하고 마을이 나옵니다. 사주식이라는 거하고 저 주구묘라는 거. 이게 단위 차별이 돼요. 결국 백제도 4세기, 5세기 때 여기에 당성에 공력을 들였다. 왜냐? 전력적으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국과의 교역이 자기들의 삶의 길이니까 이걸 중시하고, 그리고 중앙 세력이 빨리 뻗쳤다. 이렇게 보고. 여기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당성은 한성백제에 이미 존재했다는 거고,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포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뭐 직사, 저는 제가 공부를 많이는 안 했지만 어불성설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그럴 때 한번 첫 번째 갈 때 의사하고 원하고 혼쭐이 났는데
국경 라인을 거쳐서 오냐 이거예요. 직선으로 올라가면 거기 국경선을 거쳐야 사산성인가 갖고 지금 천안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국경선에서 가장 멀어진 쪽을 오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두 번째로는 옛날에도 제가 볼 때 국도가 있었을 거예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단거리. 그건 어디냐면 저기 그러니까 계림령 넘어가지고 강창이라는 유명한 조선시대 창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쭉 이 라인으로 옵니다. 여기 음죽이 있는데 여기 뭐냐면 경기도 남부에 가장 큰 신라성인 설선상성이 있어요. 당연히 어상하고 원효가 그냥 왔겠습니까? 그냥 배낭짐을 입고 왔겠어요. 국가적 인재인데 하나는 귀족인데 당연히 국가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왔을 거고 그렇게 와가지고 이게 다음포레가 여기 저 양성 이쪽으로 해가지고 저 여기 옹포 있잖아요. 저기 바람찬 하루레가 이렇게 올라왔을 거다. 이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단거리고 그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노선도 다음포로는 이렇게 봐야 합리적이고 여기 저기고 이천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이천까지 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게 바로 해가 기름명령하고 바로 직선 코스로 왔을 거다 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문이란 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문 하는데 여기 조선시대 때 호구청소라는 마을 이름이 다 적혀있는 데 있어요. 그것도 해문이라는 건데 두 군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명에서 해문리는 여기가 거의 유일해요. 남한에서 이렇게 고유 지명을 갖고 있는데 해문을 다른 데서 찾는다. 저는 그게 그 현재 자료로 볼 때는 해문은 여기 있는 해문이 그대 기록에 나온 해문이다. 지명이라는 건 정체성과 고유성과 역사성이에요. 지명은 남과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거예요. 이게 옛날에 신라 때부터 이게 국가의 관문이었다. 이렇게 한 게 해문으로 했고 그 해문이 계속해서 지역 명칭이 됐고 그 해문이 남아있는 게 저 충청도에 몇 개 있었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고성전이나 제가 이쪽은 잘 모르지만 나온 전체 기록 보면은 해문은 당선일 때 당포로 봐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설화 무덤과 해골인데 이건 제가 고고학 전문자입니다. 이게 갖고 키워드는 무덤과 해골이에요. 그죠? 근데 무덤에 땅막인 줄 알고 들어갔더만 난 땅막이라는 걸 발굴해봤어요. 진짜 음판한 거. 근데 땅막이라고 들어도 무덤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무덤의 구조나 시대나 시기에 매장법을 제대로 모르면서 무덤은 첫 번째로 들어가려면 입구가 트이는 무덤이어야 돼요. 수혈식이라 해갖고 백곡리에 나온 것 중에 대부분은 수혈식이에요. 그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무덤에 문이 있어요. 문이. 그게 행구식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 무덤이 유행한 게 신라 후기예요. 신라 후기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여기는 간을 안 썼어요. 염을 해가 그냥 넣었다고. 그래가지고 뼈가 잘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묻고 치우고 2차, 3차, 4차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무덤 방을 하나 만들어가 여러 명을 묻은 거예요. 이거는 고고학자들이만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덤이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 그렇게 두 분이 들어가고 둘이서 자려고 하면 무덤이 석실 구조나 되어 좀 넓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런 무덤에 맞는 것은 백제 고궁보다 신라 후기 고궁이 확실하다. 가깝다 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근처에 그럼 뼈가 다 남아있으니까 잘 안 남아요. 뼈가 남으려면 염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어디가 잘 남아있냐면 이게 지금 시간을 제가 지금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김해 쓰는데 김해가 옛날에 이게 바다가 그런 게 볼각 있잖아요. 조개들이 있으면서 그게 조개의 석회질이고 석회질에 탄압 칼슘이 있다고. 이 탄압 칼슘들이 몸에 스면 뼈가 안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해골이 남아있을 조건이 돼야 돼요. 보통 무덤에 뼈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가 발굴을 해가 어디 그 많은 무덤에 뼈가 나와요. 나와봐야 요 정량이 뼈만 나지 해골이 그대로 남아있는 건 드물어요. 만약에 원효가 해골 그 설화가 진실을 하면은
해골이 남아있는 지형적 조건이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조건을 갖춘 곳이 여기 제가 볼 때 당성 일대다. 저게 나중에 이렇게 어찌 돼갖고 뭐 방파제를 만들지 제가 됐는지 어딘지 모르지만 그런 조건을 가진 것이 당성 일대다는 거. 두 번째로 이것도 알아야 돼요. 신라는 백제하고 달라요. 산성 옆에 고분군이 있어요. 고분군이. 그 고분군이 어떤 거는 산성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할미산성 같은 경우에는 6km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다고. 산성이 있어요. 이게 저쪽 어디입니까? 저기 무슨 산성입니까? 저기 교화에 오두산성. 그리고 저 이선산성에 있고 신라 고분이 다 있어요. 그때 백제 고분도 있는 것도 있어요. 결국은 신라는 옆에 신라 산성 옆에는 고분군이 있다. 이는 고고하게 ABCD에 ABCD. 그러면 이 조건에 맞는 우리나라에 오도 작가이 많이 이야기했지만 고대문은 믿을 수 없는 것도 많아요. 특히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기도에 있는 무슨 절을 다 원효나 의상이 다 지었어요. 저기 북한 산성에 가면 원효가 뭐 있어요. 그거 다 지었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역사적 사실이 수가 아니란 거지 저는. 그죠? 그런 게로 볼 때 여기 신라 산성이 있고 신라 고분군이 있고 그렇고 두 번째로 거기에 지형적 조건이 많고 해문이라는 지명이 맞아떨어지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맞는 곳은 많은 원호의 의도치 중에 여기가 1순위다. 이런 1순위를 놔놓고 다른 데서 찾는다? 문헌 하나 가지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약하다. 여러 가지 검증이 되고 그죠?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 사실 판단과 정황 판단을 할 때 여기가 가장 합리적이다. 과연 그럼 이런 견해를 학문이랑 반증 가능해야 돼요. 자기가 무슨 논지를 갖고 제 논지를 깨야 돼요. 저는 그 논지 깨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깰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입니다. 옥불탁 불성이라고 옥이 있어도 따듬지 않으면 그죠? 이게 귀한 보물이 안 돼요. 이 나 볼 때는 저 보세요. 산청구는 유이태라는 후구의 인물. 그것도 동굴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갖고 엑스포까지 해서 엑스포. 그 대단히 시설을 해가 그것도 하나 자기들 문화 공간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 영광 법성표는 저기 그 아무 근거도 없다고 내가 인터넷에 치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장성도 홍길동이 그거 홍길동 임극정 뭐 지역인문학의 근거가 굉장히 힘이 막해요. 제가 양주 가나지 발굴했는데 양주가 뭐 임극정이 이래 양주 자기 주치에 살았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양주가 얼마 큰데 경기도 북부가 거의 반은 양주인데 이런 근거도 약한 거 갖고 자기 상품 하는데 여기 저 뭡니까? 이건 얼마 콘텐츠가 좋아요. 아까 저 기조연설에서 교수님 하셨듯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심용한 그죠? 정말 우리 삶에서 진짜 그 불교의 핵심적인 핵심인 철학이 들어있고 그죠? 원호라는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가 들었고 원호 인물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해골 아닙니까? 세 번째로 그 옆에 당성이 있고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저 공룡알 하석지 그것도 제가 조사했어요. 처음에 그 보고서도 썼는데 그 가까워요. 그리고 거기서 궁팽리 또 가까워.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있지만 저 서울에서 한번 내려와서 보면 저 좋아요. 저 차 말고 전국항해가 저렇게 대부도로 들어가면 이렇게 좋은 곳에서 그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들 문화상품하는데 가장 힘든 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일 수 있는 여건이 갖고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제가 볼 때는 아이고 뭐 그거 무슨 근거 있냐 이러면서 네거티브하게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문화인식이 약하다 그죠? 이런 거예요. 그걸 부실로 그걸 근거로 해가 좋은 공간 만들고 좋은 이야기거리 만들고 그죠? 그래야 당성도 살 거 아닙니까? 당성에 당성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쁜 복원의 신뢰고 저게 아주 엉망으로 한 거예요. 저 보고가 했기 때문에 알아요. 저게 아주 교과서에 잘못한 거. 그런데 그거 그래도 그 보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면서 이걸 묶어가지고 해야 진정한 대한민국 옥이 그죠? 원석이 보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전체 제가
문화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했어요. 제가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할 때도 했고 북한산성 팀장도 제가 하고 한두 개 한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거 그렇게 엉터리인 것도 아니고 근거가 취약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해가지고 그죠? 그래도 잘 포장해가 잘 스토리해가지고 잘 기획해가지고 그래갖고 하나의 그 볼거리 알거리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주제와 관련된 질문은 합동 토론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연구원님의 발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발표를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지역 발전과 문화유산 보전, 온여 관련 역사적 가치를 중심으로에 대해서 동국대 윤명철 교수님이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 윤명철이라고 합니다. 동국대학교를 정년하고 명예교수를 있고 지금은 우즈베키스탄에 사마르칸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화도시인데요. 사마르칸드 국립대학교에 제가 교수를 재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한테 특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학술에 걸맞는 시기에 발표를 해야 되나 아니면 강연식으로 해야 되나 그 정도로 여기는 제 감정이 이입된 곳입니다. 특별한 곳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앞서 두 분이 발표를 하셨는데 고영섭 교수랑 김성태 박사님 하셨는데 두 분들의 발표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전향적으로 역사를 해석하는구나, 지역을 해석하는구나. 놀랬고 특히 김성태 박사님은 고고학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관해서 그동안 제가 몰랐던 것도 들으면서 제 이론도 좀 보완하겠다. 저는 사실 이 지역은 꽤 오래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쯤부터 여기를 와가지고요. 여기를 샅샅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자료를 제가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사진 자료 등등. 그리고 2000년 전에 제가 이 지역에 관한 책을 여러 고구려 전체 성을 책을 낼 때 주로 해양 쪽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가서 조사를 했고 그다음 3, 4년 전에는 고구려 해성 연구. 해성은 해양 방어 체제를 제 용어로 만든 거죠. 산성 그러는데 산성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성 연구라는 제목으로 제가 책을 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인연이 있고요. 고영석 교수님